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수학에서 좀 알쏭달쏭한 회계에 있는 그 계정 과목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 여러분들이나 일반인들 여러분들께서 좀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용어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쏭달쏭한 부분이 인건비에 대해서입니다. 그 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고 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 포항제철소에서 인건비 있죠. 그거는 재고 자산 안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그 철광석에서부터 철이 만들어질 때 그 인건비들은 거기 있는 제조원가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인건비는. 그리고 이게 재고자산이 만약에 팔리면 있죠. 팔리게 되면 매출 원가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해서 그냥 단지 관리 부분에서 발생한 인건비는 판매 및 관리에 대한 비용, 판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자, 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게 재고 자산, 즉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팔리게 되면 매출 원가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감가상각비에서도 생산 현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활용하는 이러한 기계 설비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제조 원가에 포함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이 팔리게 되면 매출 원가로 전환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에서 스마트폰 10개에서 개당 1만원 한다 합시다. 제조업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6개가 판매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손익계산서상에서는 판매가 되었으니까 이게 매출원가로 드디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만원에서 아직 여기 팔리지 않은 거 있죠. 재고자산으로 아직 팔리지 않은 지금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 4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2만원이 실제 우리가 이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손익계산서 매출액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는데 상품 매출과 수수료 매출이라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신발을 갖다가 한 켤레당 3만원 주고 사서 있죠. 요것을 이제 고객들에게 판매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상품을 직접 내가 구입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상품 매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제가 있는 이러한 그 상품을 판매하는 곳에 그냥 그 자리만 좀 빌려서 그래서 그 두었다가 나중에 판매되고 나면 거기서 수수료를 그냥 한 뭐 5%를 떼주겠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 매출이 되는 거죠. 요즘 그 도서출판 같은 데서도 보면 큰 대형 그 책방 같은 데서도 이게 상품 매출로보다는 수수료 매출로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계정 과목이 있게 되는 것은 뭐 제작 중인 생산 라인이나 짓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토지와 사옥 건설 중인 경우에 또는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토지 닦고 있고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이러한 상황일 때는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팩토링이라는 말이 지금 큰 기업에서는 좀 자주 쓰이는데요. 기업이 그 매출 채권에서 금융기관에 매출 채권을 갖다 그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있죠. 그리고 현금을 미리 회수하는 거래를 말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 어떤 뭐 특정한 업체에 팔았죠.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을 갖다가 받아야 될 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죠. 그 매출채권 10억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95억만 있죠. 이제 은행에다가 던져준다는 겁니다. 매출채권을 던져주고 95억만 받고 은행이 한 뭐 20일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100억을 그 업체한테 받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팩토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동현금 확보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죠. 그 인수합병인데요. 먼저 합병이라는 부분은 그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갖다가 완전 매수해서 있죠. 완전 매수해서 B라는 회사가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를 없애버리고 A라는 회사로 완전히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합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인수라고 하는 것은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하더라도 B라는 회사도 존재하고 A라는 회사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단지 지분권만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무제표를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그 1년 동안의 그 매출과 비용이 얼마 나갔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죠. 단기적인 걸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한마디로 그 자산의 상태를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떤 사업을 하는 곳에서 1년 동안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또 비용은 얼마만큼 처리되었는가를 보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선적으로. 그럼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거에 있는 여러분들 땅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설비들 있죠. 과거에 있는 여러분 자산들, 그런 것들이 두 번째로 재무 상태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는데 손익계산서를 먼저 볼 때도 먼저 결과를 먼저 봐야 되죠. 당기순이익이 얼마 났는가 보고 생각보다 많이 나왔으면 영업에서 이익이 나온 건지 영업의 유익에서 나온 건지 이게 살펴보는 거죠. 만약 영업이익에서 많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럼 매출이 굉장히 많았겠구나라고 하는 건데 매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단지 그러한 그 비용이 조금 없었다 작았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먼저 보고 다음으로 영업이익, 마지막으로 매출액을 살펴보는 것이죠.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도 우선은 자본을 먼저 보게 되죠. 자본에는 아시다시피 자본금하고 그 잉여금이 있게 되죠. 그 잉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당기순이익과 연결되죠. 좀 그래서 먼저 보게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자산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부채는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현금흐름표도 좀 살펴봐야 되죠.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 영업해서 돈을 벌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러면서도 영업을 하면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죠. 직원 복리 우생뿐만 아니고 각종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위해서 어떤 기술을 어떤 기술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러면서 과거부터 뭐 채무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는 갚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 활동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쏭달쏭한 부분을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경제수학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